손자병법, 원문과 해설. 전쟁과 인생의 승리를 위한 지혜, 전쟁, 전략, 전술뿐 아니라 비즈니스, 인간관계, 심리전에도 적용되는 손자병법. 그 핵심 전략을 알아봅니다. 손자병법은 중국 춘추시대 손자가 저술한 병법서로 전쟁의 본질과 전략적 사고를 다룬 고전입니다.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 정치, 경영, 삶의 지혜에도 응용될 수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전쟁과 전략에 대한 핵심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편의 간략한 내용과 요점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1편, 시계. 전쟁의 기본 원칙.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계산과 준비가 필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과 나를 제대로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승리를 결정하는 요소 도, 천, 지, 장, 법. 2편, 작전. 신속한 전쟁 수행. 전쟁은 장기화되면 패배로 이어진다. 병력과 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의 자원을 활용하여 전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3편, 모공. 최상의 승리 전략.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전쟁보다는 외교와 전략적 압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적의 연합을 깨뜨리고 적이 약화될 때까지 기다려라. 4편, 군영. 방어와 승리의 기반. 방어는 반드시 탄탄해야 하며 적의 틈을 노려야 한다. 승리를 보장하는 군대는 패배하지 않는 입장에서 싸운다. 적이 틈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5편, 병세. 병력 운용의 원칙. 전쟁에서는 병력 운용의 유연성이 핵심이다. 정병과 기병을 조화롭게 활용하라. 기본 전술과 변칙, 전술을 조합해야 한다. 병력의 사기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6편, 허실. 기만과 유리한 전장 선택. 적이 강할 때는 피하고 약할 때는 공격하라. 허와 실을 이용하여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라. 적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후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하라. 7편, 군쟁. 주도권을 잡는 전술. 속도와 기습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빠른 행동이 생명을 살린다. 공격의 중요성. 지형과 기후 등의 환경을 유리하게 활용하라. 8편, 구변.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고정된 전략이 아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리한 공격을 피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싸우지 마라. 전쟁에서 리더는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9편, 행군. 병력 이동과 진영 유지. 지형과 환경을 고려한 이동이 필수적이다. 군대의 질서를 유지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관리하라. 첩보 활동을 통해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라. 10편, 지형. 지형과 전략의 관계. 전투의 승패는 지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높은 곳을 점령하고 햇빛을 등지고 싸우라. 지형에 따라 공격, 방어, 후퇴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11편, 구지. 9가지 전장 유형. 전장의 유형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병사들의 단결을 유도하여 극복하라.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병사는 필사적으로 싸운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병사들에게 강한 힘을 준다. 12편, 화공. 불을 이용한 공격. 화공은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이다. 바람과 환경을 활용하여 적진의 혼란을 유도하라. 단순한 불공격이 아니라 적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전과 병행해야 한다. 13편, 용간. 첩보와 정보전. 전쟁에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5가지 첩자 활용법. 향간 향토 첩자, 내간 내부 첩자, 반간 이중 첩자, 사간 유언비어 유포 첩자, 생간 실제 정보를 수집하는 첩자. 적보다 정보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처럼 손자병법 13편은 단순한 군사 전략서가 아니라 현대의 경영, 정치, 심리전, 협상,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방식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전투뿐만 아니라 경쟁과 협상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소개할 손자병법의 내용은 2가지로서 제1권, 제2권으로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즉 제1권, 독학자를 위한 손자병법 읽기와 제2권,
손자병법의 원문 해설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제1권 독학자를 위한 병법서의 대명사 손자병법 읽기. 독학자를 위한 손자병법 읽기 내용의 제1부는 텍스트를 둘러싼 외부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남의 말을 선택해 재배열한 것이다. 예비 작업이기에 간결한 정보 제공을 한다. 제2부는 텍스트 본문을 소개했다. 고전 본연의 힘이 원문 중심으로 드러나도록 구성한 부분이 이곳이다. 여기서는 원문 중심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이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제3부는 지은이가 2부 텍스트와 관련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일부만 정리하고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1부 손자병법이라는 책 1장 가장 오래된 병법서. 병법서의 대명사 손자병법. 병법책은 한 가지가 아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 삼아법, 육도, 삼약 등등 다양하지만 손자병법을 병법서의 대명사처럼 칭하고 있다. 손자병법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이론과 실전에서 완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손무는 오왕 함려를 도와 오나라를 괴롭혔던 초나라를 공격해 초나라의 수도 영까지 함락시키는 위력을 보여준다. 손자는 손무로 제나라 사람이다. 제나라에서는 손무와 손빈 두 명의 걸출한 병법가가 태어났다. 예문제에는 오손자병법과 제손자병법 두 권을 나란히 기록했는데 오손자병법이 현재의 손자병법이다. 손무가 한때 오나라에서 오왕 함려를 섬긴 적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손무를 오손자라고 칭한 것이다. 병법의 근원은 군법에 있다. 군법은 군사를 총괄하는 넓은 의미의 군사기술을 말한다. 병법은 군법의 하위범주로 좁은 의미로 쓰인다. 병법이 주로 군사를 실제 전쟁에서 운용하는 용병에 집중한다면 군법은 용병 이전의 단계까지 모두 포함한다. 군사하면 대부분 전투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움직임 혹은 전투부대 단위의 전술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는 군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용병이 가능하려면 실제로 군사를 움직이기까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이 배경에 있어야 한다. 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인력을 소집해야 한다. 인력 소집은 조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명부를 작성해 조직화와 부대 편성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집한 인력을 편성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소집 인원을 훈련시켜야 한다. 훈련 과정에 공을 많이 들여야 실제 전투에서 병력 손실이 적고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병사들을 실전에 쓰는 행동을 용병이라 한다면 용병을 위한 준비 단계, 특히 병사들의 훈련을 가리켜 치병이라 한다. 치병이 없으면 용병은 존재할 수 없다. 용병이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이려면 치병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약속에 상응하는 것이 군령이다. 군령은 군법의 구체화이면서 군법의 각종 규정을 언어화한 것이다. 이 언어엔 각종 깃발의 크기와 모양, 색깔의 운용도 포함한다. 손무에게 치병과 용병은 분리된 게 아니었고 군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다. 치병과 용병이 한 몸이고 이론과 실제가 일체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건 없다. 손자에 대한 평가는 바로 손자병법에 대한 신뢰다. 손무는 손자병법이라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다. 손자병법에는 용병과 치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치병은 규범화할 수 있지만 용병은 이론화가 어렵다. 용병은 전투와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한다. 전쟁의 격언 가운데 전투가 벌어지고 5분 후면 작전 계획은 무용지물이다는 말이 있다. 2장 손자병법의 구성과 내용. 예문지에서 손자병법의 위치. 병권모. 권모는 올바름으로 나라를 지키고 기함으로 군사를 부리는 것이다. 계책을 먼저 세우고 전쟁은 그 뒤에 한다. 형세를 겸하고 음양을 포함하여 기교를 쓴다. 병형세. 형세는 상대적이면서 보완하여 서로를 지탱한다. 적이나 지리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병력을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병음양. 음양은 때의 수능에 시작하는 것으로 천지의 십간십이지를 추론하고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적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따르는 것이며 오행의 상승에 맞게 움직이며 귀신을 빌려와 도움을 얻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천문과 지리를 알아 태길과 지형을 선택하고 자연물의 움직임에 따라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기술 등을 포괄한다. 병기교. 기교는 개개인이 손발을 움직이는 무술을 익히고 개인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석궁 등 중요한
무기를 잘 비축해 공격과 수지에서 이기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권모, 형세, 음양, 기교 각각은 나름의 분야와 쓰임새가 있는데 특히 군사 분야에 적용했기 때문에 앞에 병이라는 말을 붙였다. 손자병법, 각 편의 내용, 권모는 병법의 별이로서 권모의 으뜸가는 책으로 손자병법이 놓여 있다. 이제 손자병법 13편의 내용을 살펴본다. 편 이상 원문의 목차와는 순서의 차이가 있다. 시계, 원래 송나라의 무경칠서, 즉 손자병법, 오자병법, 사마법, 이의공문대, 위료자, 황석공삼약, 육도가 정리되면서 경전화가 완료되는데 무경칠서의 편자는 손자병법의 판본과 주석을 정리하면서 각 편의 제목을 약간 바꾼다. 원래는 개편이었던 것을 시계편으로 고쳤다. 손자의 편명이 주로 두 글자인 것을 보고 한 글자로 된 제목을 모두 두 글자로 통일했다. 개편은 전쟁을 총괄하는 전체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로 책 전체의 전제를 제시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이다. 첫 문장, 군사는 나라의 큰일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처지이고 존속하느냐 망하느냐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할 때 병법의 중요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춘추자전에도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전쟁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것이 곧 국가대사라는 첫 번째 전제를 기억해야 한다. 작전은 계획을 완전히 세운 후 국경을 넘어 적과 야전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춘추시대 전투는 전차전이 주였으므로 거기에 맞춘 군대동원, 그에 따른 국가행정력, 군사훈련 등등 치병 전반을 아우른다. 이 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속전속결로 전투에 이기는 것. 전쟁은 서툴러 보여도 빨리 끝낸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교하게 해서 오래 지탱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무릇 전쟁을 오래 해서 국가가 이루었던 적은 있지 않다. 졸속이란 말은 지금은 아무렇게나 빨리만 해치우는 못된 일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나쁜 의미로 쓰인다. 그렇지만 손자의 원뜻은 정교한 전쟁을 한답시고 장기간에 들어가는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어떤 수를 쓰든 이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전쟁은 승리가 귀하기 때문이다. 모공, 즉 공격 계획은 야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적의 수도의 성을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적도 결전의 각오로 모든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작전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운 후 공격해야 맞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는 것이 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군사운용은 적의 계책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외교 관계를 치는 것이며 그 다음이 적을 치는 것이며 그 아래가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손자는 공성전이 최하의 방법이라고 일갈한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고 적이 세운 최초의 계획을 치는 것이 최상이라 여겼던 것이다. 모공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유명한 말이 있다. 승리를 알 수 있는 5가지를 얘기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항상 패한다. 우리가 아는 손자는 구체적인 전쟁 양상을 마스터한 사람이기보다 전쟁이라는 모습, 배후의 원칙과 원리를 사고하는 사람 같다. 자신을 안다는 말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손자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전쟁에 대한 개념을 만든 노력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상의 3편, 즉 시계, 작전, 모공이 계획이란 말로 묶을 수 있는 전쟁의 개요다. 전쟁은 계획으로 시작해 그 청사진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전은 그 이후의 문제다. 계획이 전쟁의 토대이자 중심이며 기초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한 것이 손자의 특징이다. 손자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실행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관문 2개를 세워 핵심 개념을 운용한다. 즉, 형세라고 흔히 묶어 말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2편이다. 군형, 형은 형체 혹은 형태로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 형은 세를 위한 잠재력이기 때문에 정해진 격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에 숙달해서 세를 만들고 상대방과 마주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응용력을 발휘하기 위해 형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세를 위한 단순한 준비나 예비 단계는 아니다. 형을 완벽하게 익혀 준비하지 않으면
새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리는 스스로 형을 익힐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손자는 균형첫 문장에서 옛날 잘 싸운 사람은 먼저 적이 자기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나는 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다린다.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은 나에게 달려 있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적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 자기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은 형을 두고 한 말이다. 기다릴 줄 알고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이 새이다. 형은 자신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지만 새는 상대와 맞닥뜨렸을 때 만들어지는 역동성이다. 전쟁은 적과 부딪히는 것이기에 형새는 분리되지 않는다. 형이 없으면 새도 없다. 잘 싸우는 사람은 지지 않는 자리에 서서 적이 패배하는 기회를 잃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기회를 마련한 다음 전쟁을 하며 지는 군대는 먼저 전쟁부터 한 다음 이길 기회를 찾는다. 여기서 형은 지지 않는 자리를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먼저 이길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손자는 균형을 맺으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백성을 써서 전쟁을 하는 것은 천길되는 계곡에 모아두었던 물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형이다. 여기서 모아둔 물을 터뜨려서 엄청난 기세로 내려가는 것이 새이다. 병새. 형은 새와 결합해 추상성이 강한 개념으로 변한다. 형으로 토대를 다지면 새라는 움직임으로 변하는데 그 변화가 무궁하기에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분수. 많은 병력을 다스리기를 적은 병력 다스리듯이 한다. 혁명. 많은 병력을 싸우게 하기를 적은 병력을 싸우게 하는 것과 같이 한다. 기정. 3군의 많은 병사가 반드시 적의 어떠한 공격을 받게 되더라도 패배하지 않는 것이다. 허실. 병력이 증가되어 돌로 계란치듯이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병력 운용이다. 새는 한마디로 병력 운용이다. 분수의 분은 조직을 크고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을, 수는 인원을 말한다. 조직을 운용할 수 있게 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혁명은 분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지휘체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병력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명령, 신호와 명이 전달되는 조직, 무기를 말한다. 혁명은 일치해야 하고 일치시켜야 하며 일치할 수밖에 없다. 혁명이 법가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도 여기서 연유한다. 기정은 병력의 실질적인 분산과 배치를 말한다. 정의 계획에 따른 병력 운용이라면 기는 그 움직임이다. 허실은 기정과 비슷한 개념인데 군사 이동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기정과 허실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기와 정, 허와 실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가 정이 되기도 하고 정이 기가 되기도 한다. 허실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인 것이 언제나 실이 아니며 허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적에게 지는 것도 아니다. 허실과 기정이 복합적으로 변화하며 나타나고 우발성이란 돌발 변수가 많기에 전쟁이 예측 불허인 것이다. 무릇 전쟁은 올바름으로 적과 싸우고 기바람으로 승리한다. 그러므로 기바람을 잘 쓰는 사람은 천지와 같이 무궁하며 황하, 장강처럼 마르지 않는다. 기와 정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이다. 허실. 허실은 형세를 넷으로 나눈 기정과 겹치는 개념으로 기정을 확대해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기정을 자유롭게 운용해야 하지만 적의 허실을 알지 못하면 기정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다. 기정은 허실의 토대이기에 허실과 통한다. 기를 발휘해 상대방과의 균형을 깨고 상대방의 허를 만들어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 편에서 적과 대치할 때 지형과 관련해 적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허실의 핵심은 잘 싸우는 사람은 적을 우리에게 오도록 하지 우리가 적에게 가지 않는다. 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만큼 적을 피로하게 하는 것이며 적도 모르게 적의 허를 만들기 때문이다. 적이 스스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이 해롭다고 생각해서이다. 앞의 문장은 우리가 일부러 허를 보여 주어 적을 유도하는 것이며 뒤의 말은 우리의 실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다. 공격과 수비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적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공격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지키면 반드시 견고한 것은 적이 반드시 공격할 곳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격을 잘한다는 것은 적이 어디를 수비해야 할지 모르게 공격하는 것이며 수비를 잘한다는 것은 적이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게 수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실의 유무가 아니라 허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점이다.
모든 것에는 허실이 있게 마련이라서 이를 인지하고 허를 실로 위장하고 실을 허로 꾸밀 줄 알아야 한다. 때문에 허실은 기정과 한 몸으로 오묘한 부분이 있어 손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미묘하고 미묘해 형이 없는 데까지 이르며 신기하고 신기의 소리가 없는 데까지 이른다. 때문에 적의 목숨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손자가 무형이라 한 것은 새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기정과 허실을 총괄하는 실전의 형세를 설명하면서 손자는 형병이란 적의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군사운용을 말한다. 적에 맞추어 병력을 배치하는 지극함은 형이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 형이 없으면 깊이 침투한 간첩도 엿볼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도모할 수 없다. 형을 통해 군사들에게 승리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병사들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형을 만든 것은 알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형을 만든 것은 모른다. 손자가 비유를 써서 결론을 내리는데 군대의 형세는 물을 닮았다. 물의 흐름은 높은 곳을 피해 아래로 간다. 군대의 형세는 실을 피해 허를 친다. 물은 땅을 따라 흐름을 제압하고 군대는 적을 따라 승리를 제압한다. 그러므로 군대에는 일정한 형세가 없다. 허에 대해서 가장 깊이 생각한 사람은 노자다. 물은 허를 연상시킨다. 무에 대해서 사고에 물을 개념화한 사람은 노자다. 군사가 형체가 없을 수는 없는데 손자는 무라는 말을 썼다. 분명 있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최고의 경지를 무라고 불렀다. 손자는 개념을 유동적으로 쓰면서 언어 사용과 그 연상작용에서 노자와 이어진다. 군쟁은 양군이 접전을 벌일 때 누가 유리한 시간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말한다. 군쟁은 시간과 공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허시의 문제와 이어져 실제 운용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손자가 첫 문장에서 용병하는 방법은 군쟁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군쟁이 어려운 것은 우회로를 직선으로 만드는 것이며 근심을 이로움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손자의 진술이 뭐군 아닌가. 돌아가는 길이 무슨 수로 고든 길이 되며 시간과 공간에서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어떻게 이로움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어서 손자는 그러므로 길을 돌아가더라도 이로움으로 적을 유인하면 적보다 늦게 출발해도 먼저 도착할 수 있다. 이것이 돌아가거나 바로 가는 계책을 아는 것이다. 손자는 적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우회로를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파악하고 있는 적에게 우회로를 가는 괴로움과 허를 일부러 보여주어 적이 유리한 위치와 공격, 우위를 차지한다고 믿게 한 다음 우리의 기발함을 발휘해 불리한 위치를 유리하게 전환시킨다는 뜻이다. 간단한 말이지만 실제는 여간 간단치 않을 것이다. 하씨는 이렇게 해석했다. 돌아가는 길이란 가야 하는 길이다. 병력을 나눠 기발함을 발휘하면 가야 할 길이 험하고 우회하는 길이라는 것을 적에게 보여주면서 형세를 만들어 적을 유인하고 적이 작은 이익을 갖도록 해 적을 묶어둔다. 그러면 기발함을 발휘한 군대는 적보다 늦게 출발해도 먼저 도착할 수 있다. 이익을 다툴 때는 우회로와 직진로의 형세를 헤아려 기발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병력 분산과 집결을 통해 변화를 만든다. 그러므로 빠르기가 바람 같다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손자는 군사행동은 속임수로 성립하고 이익으로 움직이며 분산과 집결을 통해 변화를 만든다. 때문에 빠르기가 바람과 같다. 분합은 형세를 만드는 것이며 기정을 써서 나의 허를 실로 바꾸고 실을 허로 꾸미는 것이다. 이것이 속임수이다. 전쟁의 법칙은 평화로운 시대와 사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전쟁은 유의가 아니다. 손자는 기, 심, 역, 변 네 가지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한다. 시병의 요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와 심이 눈길이 간다. 당나라 유명한 장군이자 병법가 이정은 마음과 관련해 공격한다는 말은 적의 성을 공격한다거나 적진을 친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적의 마음을 공격하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손자가 심리를 말하면서 고요함을 고른 것은 적이 아닌 우리 편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평안하며 어지럽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구변, 군쟁 다음으로 지형의 이로움을 다투는 일과 직결되는 행군이 나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텐데 구변을 먼저 정리했다. 행군에는 장예가 제목에 줄을 달고 이렇게 말했다. 9가지 지형의 변화를 안 연후해야 이로운 곳을 택해 행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군을 구변 뒤에 두었다고 했다. 구변은 행군 뒤에 이어지는 지형,
구지와 함께 질이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특히 구변은 구지와 뗄 수 없다. 구지와 구변 모두 큰 틀에서 지형에 관계된다. 행군, 군쟁의 주요 테마가 지리를 두고 이로움을 다투는 것이므로 지리와 긴밀히 연결된다. 군쟁의 직접적인 군사운용은 행군이 된다. 행군은 적지에서 움직이는 기동성을 말한다. 그러나 무조건 기동성을 발휘한다고 만사형통은 아니다. 병법의 전제는 상대방을 보고 움직인다는 상대성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기동성 역시 유동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행군에서 다루는 테마는 두 가지다. 군영을 세우는 것과 적을 살피는 것이다. 이하 행군은 처군과 상적의 두 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처군 주석가들은 처군을 4가지로, 상적을 31가지로 본다. 처군 곧 군영을 세우는 것에 해당하는 4장소로 산, 물가, 늪지, 평지다. 산의 경우 산을 지나갈 때에는 계곡을 따라가며 양지 쪽을 보고 높은 곳에 주둔한다 등이다. 낮은 곳에서 높은 쪽을 바라보고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 병법의 불문율이다. 거꾸로 말하면 높은 곳을 차지하고 공격하라는 말이다. 손자식으로 표현하면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있는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적을 맞아 싸우지 말라고 한다. 물 흐르는 곳이란 지대가 낮은 곳으로 적이 수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대가 낮은 곳은 음에 해당한다. 음의 위치에서는 싸우는 게 아니다. 평지에 주둔할 때도 피해야 할 것이 많다. 기동하기 편한 곳에 주둔하되 오른쪽과 뒤쪽은 높은 곳이어야 한다. 손자는 병음형에서 말하는 왼쪽과 앞쪽이 양이고 오른쪽과 뒤쪽이 음이라는 것을 가져와 말한 것이다. 오른쪽이 높은 곳을 등지고 싸우면 왼쪽 낮은 곳의 적을 상대하기 쉬워서다. 손자는 처군의 개념을 설명한 뒤 결론을 내린다. 이 4가지가 군영을 세우는데 이롭다고 한 것은 황제가 내 임금을 이긴 방법이기 때문이다. 무릇 군대는 높은 곳을 좋아하고 낮은 곳을 싫어하며 양을 귀하게 여기고 음을 천하게 여기며 목숨을 잘 돌보면서 견실한 곳에 머문다. 병법서는 황제를 시조로 하기 때문에 이후 병법서는 황제에게 기탁하는 것이 전통이다. 다음은 상적이다. 상은 관찰이라는 뜻으로 적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군사의 기동에는 반드시 어떤 조짐이 보이기 마련이고 흔적은 남길 수밖에 없으며 주변 지형과 동물의 움직임, 식물과 나무의 자국을 남기기 때문이다. 관찰은 반드시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루어 짐작하는 법까지 포함한다. 관찰이 쌓여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추론하는 것이다. 경험과 추론을 다 포함한다. 적을 아는 대원칙은 이러하다. 적이 가까이 있는데도 조용한 것은 험한 지형을 믿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데도 싸움을 거는 것은 상대를 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손자는 지형과 관련하여 간명하게 30가지가 넘는 사례를 통해 상대의 동향을 읽는 방법을 보여준다. 많은 풀을 묶어 장애물을 만든 것은 적이 우리로 하여금 복병이 있나 의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새가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적이 그 아래에 매복한 것이다. 자연물을 잘 보고 판단을 내리는 일은 단순 경험이라기보다 자연물과 친밀도가 높아 예민한 감각으로 육감이 적중했던 옛사람의 지혜라 할 수 있다. 먼지가 높이 피어오르되 뾰족한 모습인 것은 전차가 오는 것이며 먼지가 낮게 깔려 넓게 퍼지는 것은 보병이 오는 것이다라는 정보는 인공물이 만드는 흔적을 관찰해서 적을 파악하는 것이다.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도 화친을 청하는 것은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라 한 말은 적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속내를 읽는 방법이다. 이익을 보고도 군사들이 전진하지 않는 것은 피로해서다. 밤에 소리치는 것은 두려워서다라는 구절에 대해 조조는 군사들이 밤에 소리치면 장수가 전투에서 용감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호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용맹하면 9사람이 겁을 먹고 나약해도 한 사람의 용맹스러움을 믿고 역시 스스로 편안할 수 있다. 지금 군사들이 밤에 소리친다는 것은 장수가 용맹하지 않은 것이다. 조조의 설명이 옳다고 했다. 손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군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니 무력만 믿고 전진해서는 안 된다. 병력의 힘을 모으고 적을 해하려 적을 이길 뿐이다. 손자는 지휘관을 병사들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행군도 조직의 단결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인자함과 은혜로 명령을 내리고 위엄과 벌로 군사를 균질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를 일러 반드시 이긴다고 한다. 지형이라는 제목 아래 조조는 싸우고자 하면
지형을 살펴 승리할 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결한 설명으로 지형과 승리를 위한 군사운용을 하나로 꿰었다. 지형은 지형과 지형에 따른 군사운용을 다룬다. 행군은 전투를 위해 특정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기동의 개념이다. 지형은 직접 적과 부닥친다는 점에서 범주가 다르다. 손자는 지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이용 방법을 설명한다. 지형에는 통하는 땅이 있으며 멀리 있는 땅이 있다. 우리도 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올 수 있는 곳을 통하는 땅이라 한다. 통하는 땅의 경우 먼저 높고 양지 바른 곳을 차지하고 양식 지나는 길을 이용해 싸우면 유리하다. 먼 땅일 경우 새가 균등하기 때문에 싸움을 걸기 어렵다. 싸우면 불리하다. 손자가 말한 육지는 물리적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형 개념이다. 전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파악한 개념이기에 중요하다. 무릇 이 6가지는 땅을 아는 길이며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므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군대에는 달리는 것이 있으며 해이가 있으며 패배가 있다. 무릇 이 6가지는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장수의 잘못이다. 항우는 마지막 전투에서 자신 혼자 전투 실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뒤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는 투로 말했다. 사마천은 이에 대해 비판했지만 손자는 이미 병법에서 용병의 실패는 장수의 책임이라고 갈파했다. 6패 역시 실패의 구체적 예로 보기보다는 6 유형으로 개념화했다고 읽어야 할 것이다. 무릇 서로 차지한 세가 똑같은데 우리 병사 한 사람으로 적병 열을 공격하는 것을 병사들이 달린다고 한다. 장수가 적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약한 군대로 강한 군대를 치는 것, 병사 가운데 선봉으로 뽑을 사람이 없는 것을 패배라고 한다. 무릇 이 6가지는 패배하는 길이며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므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지형의 3번째 단락은 첫 번째 지형을 말한 것에 호응해 지형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무릇 지형은 용병의 보조물이다. 적을 헤아려 승리할 기틀을 만들고 지형의 험난함과 위험, 거리를 따지는 일은 상장군이 할 일이다. 이를 알고 전쟁에 쓰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이를 모르고 전쟁에 쓰는 자는 반드시 패한다. 지형을 이용하는 것이 부차적이라는 말이라기보다 적을 헤아려 승리할 기틀을 만드는 일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보조라고 표현했다. 병사들을 어린아이처럼 보기 때문에 병사들은 장군과 함께 깊은 계곡에 들어간다. 병사들을 사랑하는 자식처럼 보기 때문에 병사들은 장군과 함께 죽을 수 있다. 병사들은 속된 말로 장기판의 졸이 아니라 전쟁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휘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전투는 전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병사를 다루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병사들이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적이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모를 경우 승률은 반이다. 적이 우리가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상대라는 걸 우리 병사들이 적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경우 승률은 반이다. 적이 우리가 공격할 만큼 만만한 상대임을 알고 우리 병사가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지형이 싸울 수 없는 곳임을 모르면 승률은 반이다. 그러므로 용병을 아는 사람은 움직이되 헷갈리지 않으며 이를 실행하되 변화가 무궁하다.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가 위태롭지 않다.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승리가 끝이 없다. 사지란 지피, 지기, 지천, 지지를 말한다. 천지를 함께 말했으니 병음량과 관련된다. 하지만 문맥 전체 흐름으로 보면 땅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름지기 용병을 할 때는 지형을 장악해야 한다. 구지표는 손자병법 가운데 가장 길다. 구지란 9가지 땅의 구역을 말한다. 지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형과 같으나 지형에서 얘기한 지세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용병하는 방법에는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가 있다. 구지를 용병에 귀속시켰으니 구지에서 어떻게 장수가 군사를 운용하고 대처하는지 지형에 비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이 나오기에 중요할 필요가 있어. 먼저 위객지도. 구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산지. 자기 나라 땅에서 싸우는 것. 대책은 싸우지 말 것. 경지. 남의 나라에 침입하되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대책은 멈추지 말 것. 쟁지. 우리가 차지해도 이롭고 적이 차지해도 이로운 곳. 대책은 공격하지 말 것. 교지.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적군도 올 수 있는 곳. 대책은 행군의 처음과 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 굳이 제후의 땅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어 먼저 도착하면 천하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곳. 대책은 외교 관계를 잘 맺을 것. 중지 적국의 땅 깊숙이 들어간 곳. 대책은 습격해 빼앗을 것. 비지 지형이 험해 행군하기 어려운 곳. 대책은 빠르게 지나갈 것. 위지 들어가는 길은 좁고 또 나오는 길은 돌아 나와야 해. 적이 적은 수로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곳. 대책은 벗어날 계책을 세울 것. 사지 빠르게 싸우면 살 수 있고 빠르게 싸우지 않으면 죽는 곳. 대책은 오로지 목숨 걸고 싸울 것. 9가지는 원칙 없이 분류한 듯 보이지만 핵심은 위객지도에 있다. 산지만 빼고 모두 적지에서 싸우는 것이다. 손자는 전쟁의 기본 원칙을 남의 땅에서 싸우는 것으로 설정한다. 우리 땅에서는 싸우지 말라 했다. 그러므로 손자의 용병은 적지에서 싸우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약탈은 피할 수 없으며 지형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비지가 행군을, 위지와 사지는 전투 행위를 말하지만 위험도가 커지고 긴장도 높은 적지의 상황임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기 때문에 이를 자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비지가 행군을, 유지와 사지는 전투 행위를 말하지만 적진 상황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적지에 처했으므로 위험성은 커지고 긴장도는 높다. 대응책으로 적이 아끼는 것을 빼앗으면 적은 말을 듣는다. 적지에 깊숙이 들어가면 집중하라. 병사들은 위험에 깊이 빠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갈 곳이 없으면 견고해지며 적진 깊숙이 들어가면 환경에 구속되고 어찌할 수 없으면 싸운다. 이때 요상한 말을 금하고 의심을 제거해야 한다. 요상함은 낯선 지역에서 접촉하게 되는 온갖 것을 말한다. 적지에서의 용병술로서의 장군의 임무 수행은 고요하면서 보이지 않아야 하고 올바르게 하면서 잘 다스려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병사들의 이목을 어리석게 만들어 병사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임무를 바꾸고 계획을 변화시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며 주둔지를 바꾸고 길을 우회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구지의 변화, 굽히고 펼치는 변화의 이로움. 인간 심리는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이지만 군사행동에 대한 기밀은 장군만이 알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군사기밀을 모두 공유한다고 성공률이 높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일이다. 노노해도 백성이 이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야지. 이유까지 알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구변은 손자병법에서 가장 짧다. 250자가 채 되지 않는다. 변은 일정한 법도에 구애받지 않고 일에 부닥쳤을 때 적절하게 변하는 것으로 마땅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물은 남과의 이익을 다툴 때는 반드시 구지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때문에 군쟁 다음에 두었다.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군대는 치지 말아야 할 상대가 있으며 성은 공격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땅에는 다투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임금의 명령에는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므로 장수가 구변의 이로움을 안다면 용병할 줄 아는 것이다. 장수가 구변의 이로움을 모르면 지형을 알더라도 지리의 이로움을 알 수 없다. 장수가 병사를 거느리면서 구변의 기술을 알지 못하면 5가지 이로움을 알더라도 사람을 쓰는 법을 알 수 없다. 5가지 이로움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사항을 말한다. 지리나 지형을 고정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유동성이 전제되어 있다. 장수에게는 5가지 위험이 있다. 반드시 죽겠다고 하면 적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 반드시 살겠다고 하면 적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분노하고 성질이 급하면 모욕당할 수 있다. 청렴하고 깨끗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백성을 사랑하면 일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 이 5가지는 장수의 잘못이며 용병의 재앙이다. 이것은 장수의 판단력에 방점이 놓여 있다. 청렴이 불러오는 문제점도 그렇지만 애민의 문제점은 군대를 낭만화하지 않는 냉철함을 보여준다. 백성과 병사를 다 끌어안고 갈 경우들 다 잃고 만다. 장수 혼자의 책임에 그치지 않으니 용병의 재앙임은 말할 것도 없다. 냉혹한 현실인식이다. 군영부터 구지까지 8편은 계획이라는 큰 틀에 이어 전쟁의 구체적 양상을 다각도로 검토한 글들이다. 화공은 문자 그대로 적을 불러 공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화공은 수공보다 효과적이라는 전제하에 손자는 긴 역사를 가졌다는
전통적인 진술을 잊지 않고 강조한다. 불은 가장 원시적인 무기지만 가장 첨단 무기이기도 하다. 화공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을 불공격한다. 둘째, 식량을 불공격한다. 셋째, 보급품을 불공격한다. 넷째, 무기창고를 불공격한다. 다섯째, 땅굴을 불공격한다. 화공은 당연히 날씨와 지형에 깊이 관계되므로 병음양과 붙어 다닌다. 손자는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얻을 게 아니면 병사를 쓰지 않는다. 이익에 부합하면 움직이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멈춘다. 이 말은 화공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전쟁 일반에 대한 재천명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용간. 용간의 간은 간첩을 말한다. 춘추시대에 첩자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건 예사롭지 않다. 손자는 간첩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설파한다. 적과 서로 수년간 버티면서 하루의 승리를 얻으려 다투는데 덫을과 백금을 아까워하며 적의 실정을 모르는 것은 가장 어질지 못한 것이며 사람들의 장수가 아니며 임금을 돕는 게 아니며 승리하려는 임금이 아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임금과 현명한 장수가 움직이기만 하면 적을 이겨 공적이 남들보다 두드러진 까닭은 먼저 알기 때문이다. 손자는 무릇 10만의 군사를 일으켜 천리의 출정길에 나서라는 말로 용간을 시작한다. 전쟁을 국가 대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그 말은 상당 부분 전쟁이 가져오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리킨다. 이렇게 큰 부담이 있기에 적의 실정을 파악하는 용간의 필요성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에 명운이 걸려 있기에 승리하려는 임금이 아니다라는 강한 어조까지 등장한다. 현실성이 절실한 발언이다. 수년간 버틴다고 말했으니 손자 시대에 이미 대규모 회전뿐 아니라 장기, 지구전의 양상까지 확대되었음을 알려주는 충언이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증언이다. 손자의 통찰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먼저 아는 일은 귀신에게서도 얻을 수 없고 일에서 조짐을 파악할 수도 없고 도량형으로 증명하듯 얻을 수도 없다. 반드시 사람에게서 얻어야 적의 실정을 안다. 손자의 이 말은 중요하다. 손자는 정보의 직접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귀신도, 점치는 역도, 도량형의 정확성도 상관없다. 오직 사람에게서 얻어야 한다는 대단한 현실 감각이다. 손자병법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가 이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간첩을 쓰는 데엔 5가지가 있다. 인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5간첩을 함께 활용하되 그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이를 신기라 하니 임금의 보배다. 인간은 적국의 일반 백성을 간첩으로 매수해 쓰는 것, 내간은 적국의 관리를 매수해 쓰는 것, 고위직일수록 좋다. 반간은 이중 스파이로 적의 간첩을 매수하는 것이다. 사간은 우리 스파이가 거짓 정보를 적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거짓이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라는 말을 썼다. 버리는 패라고 할 수 있다. 생간은 임무를 완수하고 생환한 우리 스파이다. 이 5 종류는 적군과 아군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위아래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며 거짓 정보까지 활용한다는 점에서 입체적이다. 이 가운데 이중 스파이가 가장 귀중하다. 이중 스파이는 상대 스파이를 역이용하는 것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위험도가 가장 높기에 신뢰도도 가장 높다는 역설과 역동성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위험을 안고 간다는 점에서 스파이는 은밀함의 최고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이 은밀함 때문에 신용스럽다는 말을 썼다. 성스럽고 지혜롭지 않으면 간첩을 쓸 수 없고 어질고 의롭지 않으면 간첩을 부릴 수 없으며 미묘하지 않으면 간첩의 진심을 알 수 없다. 미묘하고 미묘하다. 간첩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인자한 마음으로 품어야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의로운 태도를 보여야 하며 지혜로운 정도를 지나 성스러울 정도의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스파이의 마음을 읽겠는가? 손자는 환상을 품지 않는다. 인자함을 인간다운 윤리감각이나 하는 따위의 추상적인 생각으로 이상화하지 않는다. 간첩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소문이 들린다면 간첩과 말한 사람 모두를 죽여야 한다. 이것은 스파이를 쓸 때는 비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손자에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놓는 꾸밈이 없다. 손자는 결론에서 역사의 선례를 가져와 논지를 보강한다. 옛날 은나라가 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나라가 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아가 은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임금과 현명한 장수가 최고의 지혜를 간첩으로 쓴다면 반드시 큰 공을 세운다.
이지는 이은을 말하고 여하는 여망으로도 알려진 강태공을 말한다. 은나라의 유명한 재상과 주나라의 개국공신을 손자는 간첩이라 부른다. 손자는 간첩을 음모가, 그러니까 병가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유가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시각이다. 이 책에서 손자병법 13편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한 데는 하나하나를 개괄하면서 전체 윤곽을 잡고 주요 개념을 드러내 이후 논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손자가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됐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부씩의 요약은 거친 윤곽만 그린 것에 불과하다. 손자병법을 실제로 읽어보면 훨씬 논리적임을 실감할 수 있다. 2부 주석가들 1장 11가주 손자병법 주석서를 11가주라고 한다. 7가는 11명의 주석가를 말한다. 손자병법 주석의 역사는 길어서 11명을 시대별로 나눌 수 있다. 당나라 이전의 주석가들. 조조는 삼국시대 위나라 무제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 바로 그 조조다. 우리가 현재 읽는 손자병법이 조조의 손을 거쳐 정리된 책이 손자약해다. 조조는 손자병법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주석까지 붙여 읽기 편하도록 한 공이 크다. 그리고 맹씨가 있다. 당나라 시기의 주석가들. 이전, 두목, 진우, 가림, 두. 송나라 시기의 주석가들. 매효신, 왕석, 하씨, 장예 이상으로 11가주의 이름을 살펴보았다. 3부 손자병법 현실성의 사상 1장 체계적인 글쓰기의 비유. 손자병법의 뛰어난 면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글쓰기 방식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비유를 어떻게 썼는가 하는 문제다. 조직적인 구성. 손자병법을 통독하고 나면 중국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글인데도 체제가 정연하다는 느낌이다. 손자병법은 잘 짜여진 장편소설처럼 뚜렷한 테마가 저류하면서 책에 조직력을 부여한다. 이른 시기에 손자병법 같은 조직적인 글쓰기가 나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며 후대에 발전된 글쓰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배울 가치가 있다. 13편은 각자 독립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하는데 그러면서도 앞편이 다음 편과 맞물려 이어지고 앞편의 논지를 바탕으로 다음 편이 확장된다. 각 단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앞의 임무를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존재할 수 없으며 뒷 단계는 앞의 일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손자의 비유. 손자의 비유도 특별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승리하는 사람이 백성을 써서 전쟁을 하는 것은 천길되는 계곡에 모아두었던 물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형이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비유는 주된 생각을 표현한 다음 생각에 윤기를 더해 이해하기 편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이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손자는 시에서 사유하는 방식으로 비유를 쓴다. 그는 보조관념으로 비유를 끌어오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은 계곡에 물을 모아두었다가 터뜨린다는 말이 핵심이다. 손자의 비유는 역동적이다. 거센 물이 빠르게 흘러 돌을 떠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새다. 사나운 새가 먹이를 상쳐내고 낚아채는 것이 절도다. 새는 시위를 당긴 쇠뇌와 같고 절도는 방아쇠를 당긴 것과 같다. 상승하는 비유는 빠르기는 바람과 같고 느리기는 숲과 같으며 침략은 불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산과 같고 알기 어렵기는 그늘과 같고 움직임은 우레와 같다. 이것은 비유로만 된 글인데도 비유인지 알지 못할 지경이다. 처음에는 처녀와 같이 행동하여 저기 문을 열도록 하고 나중에는 달아나는 토끼와 같이 빠르게 움직여 저기 막을 수 없게 한다. 손자의 비유 사용은 대부분 편의 마지막에 보인다. 비유가 글쓰기의 본질임을 간파해 후대 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장자다. 장자의 비유는 글의 본질이다. 장자가 없었다면 후대의 문학은 얼마나 메말랐을까. 그런데 그 원조가 손자다. 2장 유동하는 개념. 개념들. 손자는 전쟁이라는 우연과 예측 불허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하다 해도 갑자기 닥치는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을 생각했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확신했다. 그 현실 대응성을 개념의 유동성이라 부를 수 있다. 개념의 유동성을 손자가 창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손자병법을 읽었을 때 개념의 유동성이란 사고를 자연스레 추출해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유동성이란 개념은 유용하다. 형세라는 말은 원래 지리 개념에서 쓰는 말이다. 형세는 지리를 이용해
싸우는 군대의 진영과 결합해 기세라는 개념으로 전용된다. 형과 세는 고정된 말이 아니다. 이외의 것들은 생략한다. 전쟁의 개별성을 개념의 보편성으로. 손자병법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전통적인 자리에서 전쟁은 당위적인 면에서 부정되어야 할 악이었다. 아니면 교훈이나 역사 혹은 상처로 기억되는 과거였다. 그러나 손자병법은 싸움이 냉정한 현실임을 인식시켰다. 그 냉정한 현실이란 부딪히는 상황에 늘 새롭게 대처해야 하는 지금이다. 다시 말해 현실은 언제나 낯선 것이다. 손자는 냉엄한 문장으로 정면을 보고 말했다. 이 점이 손자병법의 성숙한 사유의 핵심일 것이다. 다시 말해 개념의 유동성과 변증법적 사고가 손자병법의 훌륭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고대 중국의 기본적인 사유틀로 지금도 저류하는 형식이다. 여기부터는 제1권 독학자를 위한 손자병법 읽기를 마치고 제2권 손자병법 원문 해석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손자병법은 춘추 전국시대 병법서입니다. 원본은 춘추시대 오나라왕 함려를 섬기던 손무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손자병법은 조조가 원본을 요약하고 해석을 붙인 위무주 손자 13편으로 6천여자의 내용입니다. 먼저 손자병법 13편의 요점을 살펴봅니다. 시계편, 전쟁에 앞서 승산을 파악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 또는 전력의 5가지 요소, 오사와 서로의 전략 요소를 비교하는 7가지 기준, 7개,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을 속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전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경제성에 대해 논합니다. 전쟁의 속전속결을 강조하며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 적의 것을 빼앗아 사용하는 방식 등의 내용입니다. 모공편, 손실이 없는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 논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지피지기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영편, 군의 형세를 보고 승패를 논함. 먼저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전쟁을 추구하는 만전주의를 언급합니다. 병세편, 공격과 방어, 세의 활용을 논함. 용병에서 정병과 기병의 원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허실편, 주도권과 집중을 논함. 적의 강점을 피하고 허점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군쟁편, 실제 전투의 방법을 서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문제와 이를 위한 우회 기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변편, 변칙에 대한 임기응변,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장수가 경계해야 할 위험 및 만전의 대비 태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군편, 행군과 주둔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상황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지형편, 지형의 이해, 득실과 장수의 책임을 논합니다. 구지편, 지형의 이용, 적의 취약점 조성과 주도권 쟁취, 기동의 신속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공편, 화공의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전쟁과 전투를 신중히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용간편, 정보의 중요성과 그를 위해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자병법의 원문과 해설을 주석은 생략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제1편 시계, 시작 전에 계산하라. 오사와 7개를 비교하여 승산을 따져라. 시계란 최초의 계획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계획보다는 계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하여 승산을 따지라는 뜻이며 이 계산에 적용할 5가지 기본 요건을 제시하였고 또 이 기본 요건들이 누가 더 우수한가를 분석, 검토하기 위한 7항의 비교 기준을 제시하였다. 손자병법 13편의 총론으로 병법의 기본서이다. 손자가 말하기를 전쟁은 나라의 대사로서 사생의 땅이요 존망의 길이니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쟁을 준비하면은 오사로서 처해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이것을 상대와 비교하면은 7개로서 하여 서로 간의 그 실정을 찾아야 한다. 오사란 첫째가 도, 둘째 천, 세 번째 지, 네 번째 장, 5번째 법을 말한다. 도란 백성으로 하여금 위와 더불어 뜻을 같이 하여 이와 함께 죽고 이와 함께 살게 하여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음양 즉 낮과 밤, 맑거나 흐림, 양지와 음지, 한서의 춥고 더움, 시제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음양의 이치, 날씨의 변화와 시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다.
땅이란 멀고 가까움, 험하고 평탄함, 넓음과 좁음, 막힌 곳인가, 트인 곳인가를 보는 것이다. 사생은 죽을 수 있는 곳인지, 살 수 있는 곳인지를 뜻한다. 장수란 지혜, 신뢰, 인내, 용기, 위엄을 갖춰야 한다. 장수는 이 5가지가 원만하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인격으로서 작용해야 한다. 법이란 군대의 편제 규정, 관도의 장수와 관리의 직무수행 범위에 대한 규정, 주용의 군수물자의 사용과 제공을 주관하는 규정이다. 법이란 조직체계, 명령계통, 복무, 물자 운영의 규율이다. 무릇 이 5가지, 도, 천, 지, 장, 법은 장수로서 들어 알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나 이를 아는 자는 승리하고 모르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즉 도, 천, 지, 장, 법을 비교하는 데는 개로서 하여 그 실정을 찾는다. 말하자면 군주는 누가 더 도의적인가? 장수는 누가 더 유능한가? 천지는 누가 더 얻고 있는가? 법령은 누가 더 잘 시행하고 있는가? 군대는 누가 더 강한가? 사졸은 누가 더 훈련되어 있는가? 상벌은 누가 더 명확한가? 나는 이것으로써 승부를 안다. 장수가 나의 계책을 듣는다면 용병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에 나는 머무를 것이요. 장수가 나의 계책을 듣지 않는다면 용병하여 반드시 패할 것이기에 나는 떠날 것이다. 내 계략을 이익이 된다 헤아려서 듣는다면 이 계책이 하나의 형세를 이루고 그로써